미국엔 석유 비축기지가 있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 비축고는 없을까요? 처음 들으면 농담 같지만 곱씹을수록 논리가 보입니다. 근본 이제가 끝난 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가치는 손에 잡히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코드와 신뢰 위에 올라탔죠. 얼음처럼 차가운 콜드월렛 속에 지구 반대편에 가만히 잠든 자산이 누군가에겐 피난처가 됩니다. 저는 범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 자료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공식 보유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뒤집힐까? 우선 미국이 무엇을 비축하느냐부터 보죠. 세계가 없으면 불편해지는 것들입니다. 석유, 금, 외환, 국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1973년 석유 파동 때 오펙이 공급을 조이자 서방은 그대로 휘청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배운 교훈은 단순했죠. 자원을 통제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통제당한다. 그래서 전략 비축유 SPR가 만들어집니다. 소금층 지하 동굴에 엄청난 양의 원유를 쌓아두는 이유는 매일 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버티고 필요하면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은 회의실이 아니라 땅 속에도 있습니다. 석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금을 쌓고 외환 자산을 들고 해외 국채도 보유합니다. 그리고 달러는 비축이면서 동시에 무기입니다. 국제 결제, 원자재 거래, 글로벌 금융의 언어가 달러로 굳어지면 미국은 중심이 됩니다. 누군가는 달러가 필요하고 그 필요가 곧 영향력이죠. 하지만 모든 제국엔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의 약점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무한정 찍어낼 수 없습니다. 적자가 쌓이고 통화량이 늘고 물가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내 돈의 가치는 앞으로도 유지될까? 그래서 대체 자산이 등장합니다. 금, 부동산,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 한때 장난처럼 취급되던 것이 이제는 펀드, 기관, 정치권의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비축의 목적, 즉 위기 때 완충 장치가 되어주고 금융주권을 지키는 역할을 비트코인이 할 수 있을까요? 이론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꽤 강력합니다.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관이 단독으로 지배하기도 어렵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시간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고 거래 기록은 공개 장부에 남습니다. 불편한 만큼 단단한 설계죠. 물론 저도 한때는 의심했습니다. 거품, 투기, 허상이라고요. 하지만 과거엔 이메일도 쓸모없다고 했고 온라인으로 신발을 사는 걸 이상하게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시장은 냉정정하게 가르칩니다. 충분한 사람이 믿으면 가치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면 저장되고 저장되면 결국 비축의 후보가 됩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 자산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비트코인이 커질수록 달러 질서에 틈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전 세계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미국이 한 푼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는 오히려 전략적 공백이 됩니다. 미국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실용주의자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떠올립니다. 공개적으로 우리는 반대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제한된 규모라도 자리를 잡아두는 것. 국가 비축은 매일 쓰는 창고가 아니라 최악의 날을 대비한 보험이니까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보험은 꼭 금고에 쌓인 금만을 의미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비축이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정부 보고서가 아니라 체제에 불신을 품었던 사람들, 그리고 워싱턴의 몇몇 정치인이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끌어올렸는지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움직이면 시장은 왜 숨을 멈추는지도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계속 보시죠. 네, 그 비트코인 국가 비축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피어나왔을까요? G7 회의실에서 나온 것도 IMF 보고서의 각주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시작은 오히려 체제를 의심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문제의식을 정치가가 받아 적으면서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돈을 독점 발행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글들이 돌았고, 비트코인을 과거 근본이제의 디지털 버전으로 비유했습니다. 당시엔 괴짜 취급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질문이 바뀌었죠. 이게 사라질까에서 이걸 무시하면 위험한가로요.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주장을 공개적으로 밀어붙인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원의원 신시아 러미스처럼요. 그녀는 단순히 좋아 보인다고 말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개인 자산으로 보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국가가 통제 불가능한 자산을 일정 부분이라도 들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달러가 강하다고 해도 모든 위험이 달러 안에서 해결되진 않는다. 그래서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추가적인 방탄판이 필요하다는 것. 이 지점에서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무역수지나 통화전쟁을 다루던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 비축을 시나리오로 넣기 시작한 거죠. 금이 전통금융의 보험이라면 디지털 시대엔 비트코인이 또 하나의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집에 현금을 조금 두듯이 달러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바깥에 한 발을 걸쳐두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보관 방식입니다. 금은 창고, 운송, 경비, 보험이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은 열쇠를 지키는 게임입니다.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 스토리지, 다중 서명, 물리적으로 분산된 금고, 그리고 패스프레이즈를 잊지 않는 사람.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국가 단위에선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키 하나가 유출되면 그건 자산 유출이 아니라 금융무기의 탈취가 되니까요. 그래서 국가급 보안과 감사 가능한 회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을 금처럼 관리하되 운영은 자산처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미국이냐? 엘살바도르가 먼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찾습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다릅니다. 작은 나라가 사면 흥미로운 뉴스지만 미국이 사면 역사가 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를 쥐고 있고 연준의 한마디가 전 세계 유동성을 흔들며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가 움직이면 시장이 즉시 반응하죠. 그래서 미국이 비축이라는 단어를 공식 문서에 쓰는 순간 탄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이 비트코인 EPF를 신청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서류 한 장이었지만 그 블랙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은 숨을 삼켰고 가격과 심리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미 재무부가 국가 준비 자산의 1%를 디지털 자산으로 분산한다는 문장을 내놓는다면 숫자가 크지 않아도 상징은 압도적입니다. 그 순간 질문은 사도 되나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편입하나로 바뀝니다. 회계 기준, 보관 규정, 세금, 보험, 감사 체계까지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필요해지고 그 흐름은 결국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반대로 미국이 오래 망설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용히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이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떠들지 않아도 에너지 부국이나 기술 규제에 자신 있는 나라들이 천천히 디지털 금을 쌓아둘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규칙을 쓰는 쪽이 아니라 뒤늦게 따라가는 쪽이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택은 찬성, 반대가 아니라 언제, 어떤 형태로, 얼마나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이 아니라 신뢰와 권력의 설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편에서 미국이 실제로 비축을 시작할 경우 시장과 규제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계속. 마지막으로 미국이 정말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으로 공식화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냐? 늘 현실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먼저 왜 아직 공식 비축고가 없느냐부터 짚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은 몇 달 사이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국가는 그 흔들림을 세금으로 도박했다는 공격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메시지의 모순입니다. 달러 질서를 이끄는 국가가 달러 발행의 한계를 견제하는 자산을 비축한다는 건 스스로도 시스템의 약점을 인정하는 신호가 될 수 있죠. 셋째는 운영 리스크입니다. 금은 무겁지만 훔치기 어렵고 석유는 거대하지만 추적이 쉽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키 관리 한번 삐끗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은 정치입니다. 규제기관, 의회, 로비, 여론이 한꺼번에 얽히면 결단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신중한 척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한 옵션을 계속 쌓아두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진지하게 움직인다면 첫째는 법부터입니다. 비트코인은 감정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오늘은 범죄 자금이라 몰아붙였다가 내일은 혁신이라 치켜 세우는 순간 국가는 시장과 소송에 끌려다닙니다. 미국이 진지하다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회계 처리와 공시, 감사 기준, 보관, 보험, 감사 프로세스를 금처럼 엄격하게 세워야 합니다. 누가 감독권을 갖는지도 정리해야 하죠. 규제기관이 서로 힘겨루기만 하면 비축은 시작도 못합니다. 둘째는 저장 인프라입니다. 비트코인은 금고가 아니라 프라이빗 키를 지키는 게임입니다. 국가 수준이라면 온라인 지갑은 노내고 콜드 환경에서 다중 서명으로 분산 보관해야 합니다. 키 조각을 여러 지역의 물리보안 시설에 나누고 접근 권한도 단일 조직이 아니라 상호 견제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실수 하나, 내부자 한 명이 국가 자산을 무력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엔 군사급 보안, 사이버 방어, 내부 통제, 재난 복구 시나리오까지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비축 사실을 어떻게 공개할지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투명성은 신뢰를 주지만 과도한 공개는 공격 표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람입니다. 재무부의 일반 IT팀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보안, 암호 기술, 침투 테스트, 화이트 해커, 그리고 금융 실무가 결합된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자체를 통제할 순 없지만 공격과 위험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건 가능합니다. 넷째는 매수 방식입니다. 한 번에 크게 사서 묻어두면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가격 충격도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지는 일정 비율을 정해 분기 연 단위로 분산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금과 국채를 다루듯 비축 포트폴리오의 한 칸으로 넣는 거죠. 만약 기축통화 국가가 과도한 발행을 견제하는 자산을 사들이기 시작한다면 그 자체가 시대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파장은 시장 밖에서 더 큽니다. 미국이 준비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라고 한 문장만 던져도 다른 나라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은 긴급 회의를 열 겁니다. 민간에선 회계 기준이 바뀌고 보험이 붙고 수탁 보관 산업이 커지고 결국 기업의 재무 전략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이 투기에서 제도로 넘어가는 순간이죠. 규정이 생기고 표준이 생기고 게임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새 질서의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뒤늦게 비싼 값으로 따라붙겠죠. 이건 가격 차트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권력의 재배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에게 남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국가가 움직이기 전에 내 리스크 범위 안에서 원칙을 세우는 것. 과열에 휩쓸리지 않고 이해 가능한 만큼만 감당 가능한 속도로. 비축이란 결국 최악의 나를 위한 선택지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저는 범증이었습니다. 지금은 농담처럼 들릴지 몰라도 권력은 늘 다음 통화를 먼저 준비해 왔습니다. 비트코인 비축은 그 다음 장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이 열릴 때 늦은 사람은 늘 더 비싼 값을 치릅니다. 그게 역사죠. 정말로.